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우선은 이렇게 제 사연을 클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해야 좋은 세상도 누릴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올해 47이 된 전업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직장인이었어요. 전업주부가 된 후부터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자주 찾아서 사연들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제 아들이 잠이 들어서 혼자서 집안일을 할 때 헤드폰을 끼고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해도 밝았겠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딱히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익명의 힘을 빌려서 속 시원히 털어내 보려고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참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2번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 잘 살고 있던 저는 첫 번째 결혼으로 만났던 남편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궁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을 당시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고 암담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웃지 못할 일을 지나고 나니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기도 해요.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어머니 만나서 사랑받으며 평범하게 잘 자랐어요. 저희 집 경제 수준은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셔서 생계를 책임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엄마를 괴롭히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신 후에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저희 엄마는 항상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엄마, 내일 졸업식에 또 그 코트 입고 올 거야? 당연하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왜? 아니, 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사진에 엄마가 똑같은 코트 입고 나오면 이상하지 않아? 여고 괴담도 아니고. 엄마, 이번 기회에 새 코트 하나 사자. 아이고, 해진데도 하나도 없고 멀쩡한데 왜 쓸데없이 옷을 사? 엄마가 머플러를 다른 거 메고 갈게. 알았어.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엄마 코트 먼저 사줄 거야. 옷 하나를 사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입으시는 엄마 곁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에게 옷을 선물로 사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냐?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이게 엄마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 아유 엄마, 우리 엄마도 늙는 거야? 그냥 고맙다 하고 받으셔.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그래, 고마워 우리 딸. 내가 우리 유나 덕분에 호강하네. 저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했어요. 망나니 짓을 하고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제가 시집을 가면 엄마가 혼자 계실 생각에 저는 더더욱 연애나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취업을 한 후에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선배도 많았습니다. 유나씨, 이제 26인가?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그래? 왜 없어? 내 친구 동생이 유나씨랑 동갑인데 한번 만나볼래?
아직 대학원생이기는 한데 애 미래 창창하고 꽤 잘생겼어. 나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아, 감사한데 제가 아직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서요. 정말? 왜? 한창 좋을 땐데 연애해야지. 난 내 남편이 첫사랑이잖아. 남자 좀 많이 만나고 결혼할 걸 너무 후회돼. 나중에 내 꼴 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 내치지 말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후로도 매년마다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지만 저는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매번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는 쉬는 날이 있을 때면 엄마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말동무를 해드리며 그분들의 젊었을 시절 옛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고 기운이 났어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사신 그분들의 이야기와 현재 노인이 돼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는 했지만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인간도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중인 보청기를 무료로 기부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보청기 사용법을 알려줬고 함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끼워드렸어요. 어르신, 잘 들리세요? 아이고, 잘 들리네, 유나야. 네, 덕현 할아버지.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이, 그래, 잘 들린다. 아이, 꾀꼬리 같네. 아이, 그나저나 이 선남선녀가 내 앞에 있으니까 세상도 환하고 귀도 환하고 너무 좋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말씀에 그 사람이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들으시지 못하고 어르신들끼리의 대화에도 동참하지 못했던 할아버지께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죠. 그 사람은 그날 보청기만 기부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아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 배식하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나이를 묻기에 30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정말 동안이시네요. 아, 그래요? 몇 살이신데요? 저는 유나 씨보다 2살 어리네요. 28입니다.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친근하게 굴면서 애교도 부리기에 저는 왠지 편한 마음이 돼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날 보고 또 볼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엄마가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아직 안 갔어요? 저희 엄마도 놀라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보청기 잘 사용하시는지 보고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나? 데려다 주면 우리야 고맙지. 여기서 버스 타고 20분 가야 되거든. 태워다 준다는 말에 저는 경계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유나 씨,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유나 씨 남자친구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웃으며 저희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유나 남자친구 없어. 아, 그래요? 어머니, 저 유나 씨 남자친구감으로 어떠세요? 제가 사실 유나 씨 오늘 처음 봤지만 느낌이 팍 왔거든요. 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요. 그 운명의 종이 울렸다고나 할까요? 그 말에 저는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웬일이야? 나야 환영이지만 우리 유나가 까다로워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와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뜸 제 전화기를 가져가더니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준규. 아니, 준규라고 저장해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뭘? 저 청년 아주 바르게 생겼잖아. 성격도 유쾌하고. 너도 이제 30인데 남자 좀 만나봐야지. 난 연애도 결혼도 생각 없다니까. 결혼 생각이 왜 없어? 엄마가 뭐 천년만년 살아? 유나 너도 좋은 짝 만나야지.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하지. 엄마의 말씀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몰라. 엄마 150살까지 살아. 150? 아이고 지겨워. 싫어. 엄마 진짜? 그러지 말고 유나야.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 엄마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밤부터 끈질기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하기도 싫어서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가는 날마다 그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면 다가와서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바쁘셨구나 유나 누나. 근데 저도 바빠요. 그렇게 바쁜데도 유나 누나 생각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저랑 데이트 몇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이대는데 귀찮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내가 좋은가 싶은 호기심에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한테는 잘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데 그 인간은 제 성향을 파악해서 대화도 부드럽게 잘 이끌고 가고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삶에 대한 목표의식도 명확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인간에게서 오는 연락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물으면 딱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당시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정말 남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변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람에게 흠뻑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들은 회사분들이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유나씨, 언제 남자친구를 사귄 거야? 작년만 해도 그렇게 소개팅 안 한다고 그렇게 튕기더니? 하여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 축하해.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인자하게 생긴 분들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대학 교수와 미술관 관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문계열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는 작은 미술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계셔. 그 말에 두 분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전혀 몰랐죠. 저희 엄마는 본인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남편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준규가 저희 노인복지센터에 본인이 사업하는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나왔거든요. 제 딸도 외동이긴 하지만 외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컸어요. 그런가요? 준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밉상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는 아이였죠. 유나도 참 바르고 곱게 잘 자랐네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월 후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후루룩 결혼을 했던 건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실체를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 그 인간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내가 사장인데 내 멋대로 가도 돼. 다녀와. 나 오늘 납품업체랑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야. 그래? 알았어. 나 출근할게. 근데 유나야. 어? 너 왜 밥 안 해주냐? 야, 하늘 같은 남편이 우스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침은 안 해먹기로 했잖아. 당신도 나도 아침 식사 거르는 사람들 아니었어?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하는데 밥을 왜 걸러? 내일부턴 밥 차려.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남편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나밖에 없다. 에이씨. 뭐라고? 지금 욕하려고 했지? 어이없네. 일단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해. 결혼 전에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인간이 순식간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니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일도 안 잡혀서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 저녁밥을 꼬박꼬박 했었는데 그날은 아침에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이 괘씸해서 밥을 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되도록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뜸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에이씨. 야, 왜? 주변이 시끄럽네? 지금 어딘데? 왜 안 들어와? 나 일하러 간다고 했잖아. 내일 오후에 들어갈 거야. 끊어. 당신... 남편은 제가 말을 채 다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저는 오후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며느라. 무슨 일이니? 어머님, 혹시 준규 씨 거기 갔어요? 뭐? 준규가 여길 왜 와? 왜? 준규 집에 안 들어왔니? 네, 전화도 꺼져 있고 걱정돼서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또 병이 도졌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병이라뇨? 그 사람 무슨 병 있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병? 아니야. 병은 무슨 병. 곧 들어올 거다.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있죠? 저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던 남편의 구린 뒷모습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을 보자 싶은 마음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신혼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시댁에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더니 마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외출을 하려고 현관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깜짝이야. 너 벌써 왔냐?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세요? 아니, 속이 답답해서 외출 좀 하려고. 들어가세요. 저 여쭤볼 거 있어요. 제가 시부모님 댁은 처음 방문한 거였거든요. 택배로 한우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서 주소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허름한 연립주택이었고 집 안은 가구도 가전도 다 낡은 것뿐이었습니다. 교수고 미술관 관장이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 뭐 마실래? 아니에요, 어머님. 아까 하셨던 말씀 그거 무슨 의미예요? 준규 씨가 병이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요즘 준규 씨가 사람이 너무 포악해져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포기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 준규가 좀 허풍이 있어. 네 시애비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나는 식당에서 일한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시아버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다 이야기하마. 사실 나도 젊을 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랬다. 근데 준규 그 자식 사고를 학창 시절에도 그러더니 커서는 도박에 빠져서 그거 갚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빚더미에 앉아있더라. 사업하던 거 다 접고 그 자식 빚 갚는데 다 썼다. 남편은 도박 중독자의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이후에 변화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장가 가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속여서 미안하다. 며느라가 걔가 사업도 하고 남아있던 빚도 갚아서 우리는 개과천선할 줄 알았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속았다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 아시면서 저를 속일 수가 있으세요?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 결혼. 그럼 준규 씨 지금 도박이라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도박은 정말 끊었어. 우리도 최근에 알았는데 왜 보청기 사업 그게 그 다단계 사업이더라고. 친구랑 같이 차린다고 한 거였는데 아휴 미안하다.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남편은 파도 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못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쩐지 쎄한 마음에 장롱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대출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뻔했네요. 여러분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빚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 잘못 만난 덕분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업을 하던 그 보청기 회사에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부동산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미 저와 결혼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다단계잖아. 사기로 신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망해서 돌려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 젊은 사장 둘이서 처음에는 양복배 입고 다니더니 얼마 전부터는 고주망태가 돼서 다니더라고. 그러다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왜? 아가씨도 거기서 피해본 거 있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을 정도로 그 인간의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알아보니 다단계로 고소가 되기는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고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간 김에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야기를 하자 가족끼리의 일이라서 그건 경찰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찾고 싶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던 남편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유나야,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너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나 지금 원양어선 탔어. 한 달은 걸릴 거야. 내가 너 몰래 진 빚 다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유나야. 나 용서해줘. 그 인간은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식과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기 결혼 증거는 확실하고 무단으로 빚낸 것도 알겠는데 일단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소장은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한 달 뒤에 온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했으니 믿어봐야죠. 하지만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을 대신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선량한 분들한테서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이 태어난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살던 오피스텔을 나와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 오피스텔도 보증금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었고 저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간 혼수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간 날에 친정엄마도 저도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수들을 중고로 팔고 제가 저축해둔 돈을 더해서 남편이 저 몰래 제 앞으로 지고 간 빚을 청산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속상하실까봐 그날 이후로는 겉으로 씩씩한 척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남편과 혼인관계라는 사실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거절을 하는데도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돈을 보내셨어요. 춘교 그놈이 지고 간 빚은 우리가 갚아야지. 아니에요.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 갚았으니까 이렇게 안 보내셔도 돼요. 아니야. 다 알고 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속여서 미안하고 돈 갚게 해줘. 그게 우리 마음이 편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경찰에서는 뭐래요? 이제 3달 뒤면 그 사람 사라진 지 5년째잖아요. 경찰에서는 원양어선 탄 기록도 없고 산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활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고. 아무래도 어디 가서 자살한 게 아닌가 싶다고 수사도 안 하는 모양이야. 아, 마음 안 좋으시죠? 우리 사실 아들이긴 해도 그놈한테 당한 게 많아서 솔직히 후련해. 도박 그거 죽어야 끊어. 3달 뒤에 그냥 장례 치르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남편 때문에 고생을 했을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쯤에는 마음을 거의 비우고 있었어요. 사실 친정엄마 친구분의 소개로 만난 법무사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려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당하고 또다시 재혼할 생각을 했냐 싶으시겠지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때 내가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유나 네가 그런 놈이랑 엮이지 않았을 텐데. 엄마 친구의 친구도 돌싱남이라더라. 아주 정직하고 점잖다고 너랑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볼래? 엄마의 말씀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만났습니다. 듣던 대로 점잖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저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줬어요. 가만히 제 옆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담도 했고요.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장례를 치른다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례 치르고 납골당에 유골함만 모시기로 했다. 그냥 알려주려고. 네, 실종선고 신청해뒀으니까 그거 나오면 사망선고 해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네가 새 출발하지. 제 마음 헤아려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정말 안 보내셔도 돼요. 저 다 잊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잘 살아라. 전 남편의 장례 전에 다시 제가 만나고 있던 법무사 남자친구가 소장을 써줘서 실종 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에 저는 사망 선고를 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장례까지 치렀다는 사실에 씁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저는 신중했는데 그 사람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줬고요. 전 남편과의 질긴 악연 끝에 저는 30 후반이 되어서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 시부모와 연락이 끊기고 1년이 안 됐을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불길한 기분에 받기 싫었지만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야야 이윤아야, 준규가? 네? 그 사람이 왜요? 준규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빨리 와보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다행이지 뭐야. 아직 준규 사망 신고 안 했거든. 네? 뭐라고요? 저는 그 말에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찍어준 주소로 정신없이 갔더니 웬걸 경찰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있어서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전 남편이 노란 머리에 무술을 잔뜩 바르고 양복을 빼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여보, 유나야.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저는 그 인간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저 인간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많죠. 뭐 협박, 절도, 불법 도박, 명의도용, 폭행치사. 과거에는 그 사기 혐의까지 아주 종합 세트네요. 그리고 그 인간이 실종된 기간 동안 뭐라고 다녔는지 알게 되고 저는 정말 기야말했습니다. 저를 꼬드겼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여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호스트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호스트 일을 하면서 유부녀들을 꼬시고 유부녀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뜯어낸 돈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돈을 다 날리고 혼자 사는 손님 집에 침입해서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에게 말했던 것과는 딴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규야, 우린 너 죽은 줄 알고 살았으니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 아빠, 나 정말 힘들었어. 누가 보면 이산 가족이 만난 줄 알 정도로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경찰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인간의 죄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부녀와 혼자 사는 여자 손님들에게 돈을 뜯어내면서 본인은 자기보다 10살은 어린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서 못살게 굴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여학생의 남자친구를 죽기 전까지 패고 경찰에 붙잡힌 거였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그 인간이 5년 전에 실종된 김준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그렇게 가명 써가면서 세상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힌 겁니다. 정말 그 인간의 범죄 이력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결혼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개자식은 저를 꼬드기려고 안달이었어요. 유나야, 나 정말 너 그리워서 아무나 만나고 다닌 거야. 정말 가슴 한켠에는 너 간직하고 살고 있었어. 정말이야. 유나야, 나 징역 살면 기다려줄 거지? 우리 아직 부부잖아. 맞지? 뭐?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범죄나 저지르고 다닌 놈이 뭐? 나랑 부부? 웃기고 있네. 유나야, 왜 침을 뱉어? 개소리 작작하고 너 내 명의 도용해서 빚내간 거 그것도 내가 고소해줄게. 그리고 이혼 소송할 거야. 너 같은 쓰레기랑 법적으로 얽혀있는 거 다 잘라낼 거야.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 아니, 유나야. 저는 그 후로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귀던 법무사 남자친구가 소장을 써줬어요. 창피하긴 했지만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송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해줬고요. 소송 과정에서 그 인간이 호스트로 일할 때 외도를 했던 유부녀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 장면을 아주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인간에게 협박을 당하고 괴로웠겠지만 잘한 거 하나 없으니 당연히 소송 당하고 이혼해야죠. 저 자식이 날 꼬드겼어. 당신은 일하느라 바빠서 나한테 무신경했잖아. 아이, 그렇다고 호스트바 다니면서 유흥업소 남자랑 놀아나? 난 너랑 같이 못 살아. 이혼해. 여보 제발. 우리 애들을 봐서. 하나같이 본인 남편들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호스트바에 다니면서 패가 망신한 여자들을 보니 한심한 족속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저는 그런 미친놈과 결혼한 죄로 몇 년간이나 고생을 했으니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스스로가 너무 위축이 돼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인간과 이혼 소송 끝에 저는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런 인간과 얽혔던 흔적을 지울 수만 있다면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 확인이 돼서 다행히 혼인 무효 소송도 인정이 됐어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 인간과 관련된 기억을 모조리 뽑아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1년 후쯤에 전 시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야, 그 준규 징역이 너무 세게 나왔어. 그 탄원서를 좀 모으고 있는데 너도... 탄원서요? 그런 악질은 사회에서 나와서 살면 피해만 줘요. 제가 미쳤다고 탄원서를 써줘요? 그래도 20년은 너무하잖냐. 본인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만도 하네요, 어머니. 아니지,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다 받아주려고 그러세요? 그 인간 직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이미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범죄도 다 저질렀고요. 제가 진지하게 아주머니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렵겠지만 아들이랑 연 끊으세요. 딱 끊으시라고요. 그게 두 분 살 길이에요. 나도 알아. 아는데 저는 충고 드렸고 더 이상 그쪽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네요. 번호 차단할게요.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시부모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대면대면해졌어요. 소송이고 뭐고 하는 지긋지긋한 일들을 겪고 나니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혼자 살 팔자려니 하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한씨,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해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만 만나요. 제 말에 그 사람이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씨,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둬요. 난 유나씨가 겪은 참담한 일, 유나씨만 괜찮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서로의 과거 락스로 빡빡 씻어주면서 같이 기대고 삽시다. 결혼해요. 솔직히 그 사람을 위해 헤어지자고 했는데 청혼을 해줘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9이었습니다. 참 돌고 돌아 뒤늦게 제 짝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고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 은퇴를 하고 집에 계시던 저희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됐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직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아이고, 괜찮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를 내가 돌보지 누가 돌보냐? 고마워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내가 용돈 많이 드릴게. 그래, 많이 줘. 그렇게 제 아들은 새돌 때까지 친정엄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새돌 이후에 더 이상 친정엄마를 고생시켜드릴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이자 오래도록 일하며 차장 자리까지 올랐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오래 일을 하다가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똥기저귀를 갈아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죠? 남편도 저도 결혼한 이후에 삶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됐다고 말하고는 해요. 남편은 1년 전에 본인 이름으로 된 법무사를 설립했습니다. 여보, 축하해. 아이, 뭘. 내가 복덩이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데. 다 유나 당신 덕이야. 정말? 나도 당신 덕이 이렇게 행복한데? 서로 윈윈했네? 윈윈? 아이, 뭐 결혼이 사업도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런데? 농담이지. 항상 고마워, 여보. 나도.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자. 물론이지. 2023년에는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게 됩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요. 애들은 쑥쑥 자라니까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들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저는 가족과 함께 좋은 날들 보내려고 해요. 아이를 보다가 놓칠 뻔한 효도도 잘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죠. 친정엄마가 혼자서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도 다 사라지는 듯이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로 마음이 가뿐해질 줄은 정말 몰랐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세요.